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38살 여자입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청첩장을 돌리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결코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했었기에 한평생 혼자 살 줄로 알았던 친구의 결혼 소식을 듣고 나니 마음이 참으로 복잡하고 미묘해지고 있습니다. 친하기도 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대기업에 다니는 잘 나가는 친구인데 그 학벌과 능력을 보면 제가 결코 결혼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결혼하지 말라고 장례식으로 말해줬지만 저도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예비 신랑을 향한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지금 미처해도 단단히 미쳐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아이의 눈빛에서 10년 전에 제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더는 말릴 수 없어서 친구의 앞날을 축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모두가 잠든 새벽에 청첩장을 슬쩍 들여다보았는데 제가 결혼했던 때가 생각났고 잠시 추억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28살이라는 나이가 너무 많이 느껴지기도 했고 지금 남자를 놓친다면 제 인생에서 다시 남자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제 연애 일대기를 살짝 말씀드리자면 21살 때 처음으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때 이상한 남자를 만나 한 3년 동안 힘들었어요. 그 사람은 게임 중독과 술을 좋아하는 남자였고 잘해줘도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헤어지자고 하면 울며불며 매달리는데 그 후 한 달 정도는 다시 잘해주는 시기가 있었죠. 나 어리고 무지해서 그런 연애가 옳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나중에야 그게 올바른 연애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정말 어렵게 이별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과 헤어질 수 있었던 것은 현재의 남편 덕분이었어요. 남편과 나는 같은 학교에 있었고 선후배 사이였어요. 그는 저보다 3살이 많아서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선배였는데 그런 그가 저를 구해준 구세주였죠. 나는 동갑인 동생이 있어. 왜 그 녀석이랑 헤어지지 못하냐고 물으면 내가 좀 도와줘. 내 동생이었으면 그놈을 즉각 반쯤 죽여넣고 싶어 했을 텐데. 남편은 학교 다닐 때도 평소에 말수도 쳤고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선배가 저에게 도와주겠다고 말을 걸어온 건 큰 충격이었어요. 선배의 도움으로 당장 단호한 이별 통보를 하고 그 이후 연락이 오면 선배가 대신해서 큰 소리를 치는 도움을 받아서 그 미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 이후 선배와 저는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급격하게 친해지게 되었고 과묵한 줄만 알았던 그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점점 서로에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저희는 커플이 됐는데 사실 복학하고 나서부터 너한테 쭉 관심이 있었거든. 그러다 내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포기했는데 고맙게도 그놈이 너무 개차반이라서 뭐 내가 널 잡은 거지. 정말 오빠가 나한테 관심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 한 1년 만나고 있는데 이런 충격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관심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졸업 이후 남자친구가 취업 준비에도 도와주고 제가 금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자신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아끼지 않았죠. 비슷한 시기에 취업을 하게 된 저희는 캠퍼스 커플로 시작해서 직장인 커플로 변화하며 서로의 추억을 쌓아왔어요. 이렇게 3년을 거치며 연애를 하다 결혼을 결심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회사에서 자리 잡기도 하고 더 안정적인 우리만의 미래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또한 그에게는 저와 동갑인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항상 동생이 너무 철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했어요. 자기처럼 앞가림도 잘하고 좀 똑똑해야 하는데 애가 귀하게 태어났거든. 부모님이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아직 철딱서니도 없고 부족한 게 많아.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고 그러는지 걱정이야. 자기 밥만 따라가도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은데. 에이, 동생도 앞으로 알아서 잘 하겠지. 자기는 지금 졸업하고 회사 다니는 동안 아직도 학생이야.
삼수에서 겨우 들었던 학교인데 때마다 무슨 놈의 휴학을 그렇게 하는지. 취업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지? 쟤와 동갑인데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있어. 있어도 조금 놀랐지만 각자의 사정이 다르다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해 버렸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말에 이어서 나갔단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갈 때 내 동생이 너무 속을 모는 소리를 한다고 해도 그냥 마음에 쓰지 마세요. 원래 그런 애니까 내가 별소리를 다 들려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빠. 그런 것에 마음에 담아주는 성격이잖아요. 오빠도 잘 알잖아. 우리는 다음 주에 결혼 초청을 받으러 남자친구 집에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처음으로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는 거였기 때문에 정말 많이 긴장하고 갔어요. 그러나 우려했던 것보다 다들 저에게 친절하게 해주셨다. 부모님께서는 결혼 허락을 해주시고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집에서는 오히려 제가 아닌 부모님께서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셨습니다. 결혼 신청을 한 순간부터 금강산도 식후경으로 느껴지면서 결혼이 이루어지기까지 단숨에 진행되었어요. 결혼과 동시에 우리 부부에게 축복이 찾아왔고 저에게는 허니문 베이비의 소식이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아이를 먼저 낳자는 얘기였는데 우리 부부의 소망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임신 소식을 시댁에 전하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는 너 임신이래 라며 축하를 해주셨고 우리 아들이 수고가 많을 거야. 내가 수고할 게 뭐가 있겠어? 라는 면에선 즐거워하셨죠. 한 달 동안 아기를 품고 있을 사람은 고생이 많습니다. 아, 제가 저렇게 속이 깊고 진국이라니까. 그래요. 아가, 이번 주에 할머니 제사인 거 알고 있어야 돼요. 늦지 않게 와야 해요. 제 어머님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꼭 만날 거예요. 축하한다고 하셨지만 어딘지 미적지근한 반응이었어요. 조금 찝찝한 마음이 들었지만 워낙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분이라 그런가 싶어서 넘어갔어요. 저는 임신하자마자 다니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일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결코 그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건강 체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아이가 잘못이 있다 해도 속상해할 것 같아서 남편과 상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이 내려지고 여유한 시간이 생겨서 일찍이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게 음식 만드는 것에 대한 소질도 없고 미숙한 점이 많았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며 배우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더니 갑자기 나가실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어디 가시려나요? 라고 물었더니 와, 약속이 있어서 내가 가르쳐 준 대로 준비하면 돼, 알았지? 그럼 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어머님 다녀오세요. 저는 음식 준비를 하면서요. 시어머니가 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제사인데 제 혼자 음식 준비를 다 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두 시간이 지나도 신우는 모일 생각이 없는 것이 거부감이 들어 아직 임신 초기라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혼자 그렇게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 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식은땀도 나고 입도 많이 너무 울렁거리고 힘들어 죽겠는 겁니다. 그래도 처음 맞이하는 제사인데 안 할 수 없는 일이라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야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집에 기름 냄새가 왜 이렇게 나는데, 새언니, 환기 좀 시키면서 요리했어야 했잖아요. 생각이 안 나서 어려웠어요. 있는지 아닌지, 아이고, 이제 열어도 될까요? 나이도 추운데, 이 아이, 이미 다 준비됐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제사를 하기 전에 들어와서 음식은 다 준비되었는지 물었는데 한기를 안 시킨다며 궁시렁거리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어딘가 마사지샵 이용권이 당첨됐는데 둘이서 거기 다녀왔다고 해요.
주방에서 둘이서 웃고 있으면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서야 알게 됐어요. 엄마야, 그래도 집에 호구 하나 더 오면서 앞으로 엄마 고생 안 하셔도 된다고 해서 너무 좋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번 기회에 그 마사지 회원권을 끊을까 봐 고민되는데 좋은데요. 그래서인지 확실히 다르다. 엄마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걸 말하는 거야? 아, 내가 그동안 제사 준비한 새로운 것을 빠뜨려서 울분이 나와서 앞으로 나도 고생이 많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한테 모조리 떠넘겨 놓고 임신한 며느리를 두고 둘만 호화롭게 마사지를 받고 왔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잖아요. 어머님과 신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그냥 저를 호구 취급하고 좋아하던데 그 말에 얼마나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날 제사를 잘 지내고 남편과 함께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둘러앉아서 잠시 정신을 잃었어요. 계속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사태가 난 거였죠. 급하게 응급실로 가서 아이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들게 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환자분께서는 지금 임신했는데 너무 과로했을 것 같아요. 오늘 어디를 다녀왔나요? 등산을 하기로 했나요? 아, 오늘은 집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서러운 마음에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많은 것을 당신 혼자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눈물이 주체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남편은 화를 내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께 전화해서 질책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몸도 힘이 빠져서 일을 그만두겠다고 전해야지. 나한테 어쩐 일을 다 시켜놨네요. 제대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며느리가 집에 와서 나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너도 알아. 그런데 나도 이제 넘겨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임신하면서 혼자서 팀장도 마무리하는 사람인데. 네 할머니가 어떤 상황인 줄 알겠지? 도와줄 줄 알았는데 노인정 가서 맨날 화투치면서 이것저것 다 경험했어. 어딘 가서 엄살 부리지 마세요. 남편이 말 한마디 하면 오히려 적반하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 해달라고요. 손짓했더니 남편이 대충 대답하고 연락을 끊었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신우와 어머님이 뭘 토스하든 아닌 텃세가 되는구나. 너무 심하군요. 아이까지 임신한 저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출근한 시간에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둘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득달같이 제게 저러는 겁니다. 너는 우리끼리 있던 일을 고센 남편한테 쪼르륵 가서 다 일러 바치니. 그렇게 나를 못된 시어미로 만드냐? 속이 시원하냐? 내가 언니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엄마. 그러니까 굳이 잘해줄 필요가 없어. 별 수 없이 남이니까 내가 그랬잖아. 어쩜 모녀가 둘이 똑같은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두 모녀가 저런 발톱을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만약 내가 그때 있었더라면 결혼에 다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모르고 있던 저는 멍청했었어요. 임신 기간 동안 몇 번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어요. 남편을 닮은 아들이었어요. 아이는 저를 닮았지만 너무 예쁘고 눈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임신과 육아는 완전히 다른 문제였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더 예쁘지만 그것과 별개로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부분이 많았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아이와 하루 종일 싸움을 하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불어서 알고 있는 저의 춤 연습이 어려운 것을 알고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민우를 며칠 동안 엄마에게 맡기고 우리 둘이 여행을 가는 게 어떨까? 라고 했어요. 여행은 정말 좋지만 어머님이 보살필지는 모르겠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상황을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면 분명히 어머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게다가 집에는 음식도 있고 괜찮을 것 같아요. 걔가 완전히 괜찮지는 않아도 고모인데 옆에서 잘 챙겨줄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임신하는 바람에 제가 정말 너무 고생했잖아요. 그래도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줘서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만의 짧은 2박 3일 여행을 다녀왔어요. 이어서 아이를 시댁으로 데리러 갔을 때 선물을 사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은 듣고 알고 있을 거라며 산후 중이라던가 뭔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느냐? 정말이죠? 어머님, 그 말씀을 제 입으로 전하긴 참 어려운데, 맞아요. 요즘 아이들은 정말 그렇게 연약해져서 뒤져쓴 듯이 모른다. 나는 잘못을 범한 채로 몸도 풀리지 않은 채로 판매로 다니고 있었는데, 너는 산후조리원인지 뭐인지 거기에도 오래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모두 다 해봤다고 말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따박따박 돈을 벌어다 주고 나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 외에는 아는 게 없어. 어떻게 우울증이 올 수 있을까? 배가 불러서 하는 소리야. 약해 들어 빠져가니까 엄마. 우울증이래. 너무 많았지만 또 오빠한테 틀리려고 하는 엄마도 알아. 옆에 있는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릴 거야. 아이고. 그래서 내 정신 좀 봐야겠다. 그걸 잊었네. 아이를 돌보는 게 왜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어. 내가 민우를 몇 일 동안 봐도 아이가 순해서 손도 안 가요. 지난번부터 느낀 건데요. 엄살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만 봐도 다들 무리 없이 아기를 잘 키우던데 언니만 유독 느낌이 좀 있긴 해요. 두 사람의 말에 저는 어떤 대꾸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면 제가 절대 이해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막 여행해서 돌아온 사람한테 그래도 잘 다녀왔냐? 는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인데 그렇게 굳이 사람 속을 박박 긁다 못해 피가 나오게 해야 속이 시원했을까 싶어요. 말리는 신우이가 밉다는 속담은 괜히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신우가 옆에서 한마디 거두는 게 훨씬 더 얄밉고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 부딪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오늘의 일을 남편에게 얘기하자니 남편은 그러더라고 했어요. 엄마도 이해할 수 없이 옛날 방식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여행을 가면서 한 생각인데 나 혼자 3개월이라도 육아휴직을 써볼까 하는데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은 물론 중요하지만 당신이 계속 힘들어할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요. 남편이 그 정도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육아휴직을 안 쓰려고 일부러 회사를 그만둔 이유도 있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말해주니까 참으로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신우가 잠시 우리 집에 뭘 가져다 주러 들렸는데 집에 자기 오빠가 있는 걸 보고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오빠가 이 시간에 어떻게 집에 있는 거야? 오늘 연차 썼어? 아, 그게네. 재훈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육아휴직을 썼어. 길게 쓴 거 아니니까 괜히 엄마한테 말하지는 말고 엄마 마셔봤자 좋을 거 없으니까 알겠지. 채연이는 좋겠네. 힘들다고 말만 하면 여행 데리고 가지. 육아휴직을 써가면서 같이 해봐주지. 오빠도 참 대단하네. 신우이가 남편이 육아휴직을 쓴 걸 알게 되자 좋은 꼴을 면하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 어머니께서 불쑥 우리 집을 찾아오셔서 당황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나 아이를 키우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남자를 휴직하게 만드는 거야. 너는 생각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엄마 그만하세요. 아, 그리고 휴직한 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죠? 제가 원해서 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들,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남편이 휴직한다고 하면 결코 안 된다고 말려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게니. 남자 길 막는 게 있어. 요즘 뉴스를 보니 남자가 휴직하면 진급길이 막힌다고 하던데 너는. 그런데 내 경국으로 번진 내 삶을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게 미치게 만들었지. 난 살 수가 없어. 살 수 없어. 당장 휴가를 취소하고 회사로 돌아가야 해. 어머니가 집에 오자마자 소리를 지르시는 걸로 봐선 정말 아무것도 이해 못 하실 것 같아. 그냥 기절하고 싶은 마음이었어. 남편은 어머니가 떠나신 뒤로 내게 더 이상 자신의 집 가족들과 최대한 마주칠 필요 없다고 말했어. 그 이후로 남가족이 나한테 그럴까 생각도 했어. 그런 후로 우리는 몇 년 동안 꼭 필요한 연락이 아니면 잘 만나지 않기로 했어. 그렇게 5년 정도가 흘렀을 거야. 신우는 그 동안에도 아직 직장에서 자리 못 잡았고 연애는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해. 헤어지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오빠로서 그런 동생을 걱정하는 눈치였죠. 아가씨도 곧 좋은 사람 만나고 결혼도 잘 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어려서도 그렇게 손이 많이 갔는데 그 놈은 나이를 먹어서도 이렇게 걱정만 끼치네. 그리고 얼마 뒤에 신우는 취업을 한 후에 이번엔 직장을 잘 다니는가 싶었거든요. 그러나 6개월쯤 지나면서 회사 생활이 자기와 맞지 않는다며 그만두고 갑자기 대학원에 다니겠다고 했죠. 지금처럼 자리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둔다고 하니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아서 더 이상 관심을 주지 않으려고 생각했어요. 낫겠다는 비교급이므로 낫다로 해야 합니다. 않기보다는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남편이 나에게 말했어요. 이번에 대학원 갈 거라고 했잖아. 어느 학교로 갈 거야? 했더니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없어서 통하기 쉽지 않아서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 집에서 지낼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을까? 그 말을 듣자마자 순간 너무 놀라웠어요. 자기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보일 것인지 아찔했어요. 그 순간 무서운 기분이 들었는데 하지만 남편은 손님을 받아주고 싶어하는 친구 같았어요. 정말 혹시 그 녀석이 너를 떠나면 못 견딜 것 같아. 나서서 책임지고 못하게 할게. 그래서 당신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줄래요? 그래도 우리 아이는 민우에게 잘하는 편이잖아. 제가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어서 자주 볼 기회는 없었지만 제게는 못되게 굴어도 우리 아들에게는 꽤 잘해주는 편이었거든요. 길게는 한 학기라고 했으니 저는 결국 못 이기는 척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딱 한 학기까지야. 그 이상은 나도 정말 안 돼. 당연하지요. 은하가 지금 대학원 다닌다고 돈이 넉넉지 못해서 그런 거야? 당신이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내가 그 녀석 아주 함부로 못하게 철저히 교육시킬 테니까 그렇게 저희는 불편한 동거를 시작할 거야. 신우는 자신이 먹은 음식을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집안일을 꽤 잘 돕는 편입니다. 남편이 자주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기도 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자기 오빠가 더 이상 감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챈 후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업무상 출장이 잦았기 때문에 집을 비우는 날이면 시댁살이를 시켜주는데 한 번에 제가 빨래를 잘못했다고 해서 옷이 이염되었다며 물어내라고 하며 큰일을 피웠습니다. 새언니야, 이 옷은 이렇게 세탁해서는 안 된다고 누나가 말했잖아요. 옷이 왜 이런 건데요? 아, 이거 아가씨가 빨래통에 넣어 놨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딱 봐도 다른 옷이랑 같이 빼면 안 되는 거 몰라요? 빨래하기 전에 골라내고 했어야지. 이게 뭐야? 눈이 있으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손빨래 해야 한다. 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죠. 그만 소리 지르고 이리 내봐요. 복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게요. 왜 나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네 마네. 이런 건데요. 내가 새언니 아랫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걸 새언니가 무슨 수로 복구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비싼 건데요? 진정으로 속상합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조심해서 세탁해달라는 이런 말도 없는데 괜히 쥐잡듯이 잡는 것 같아 너무 황당했어요. 손빨래가 필요하면 미리 말을 하던가. 그리고 몇 살이나 먹었는데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은 스스로 해야지. 그런 일을 제가 해줘야 하는지 일을 그르친 건 본인이면서 제게 소요 정리를 하면서 수직으로 찍어 누르려는 그 모습이 너무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막연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우러넘치는 소리를 지르는데 정말 혼란스럽고 놀랍습니다. 아예 우리 딸이 얼마나 속상해야 내게 전화할까? 집에서 먹고 노는 애가 빨래 한 번도 제대로 못하는 건 어디서 자랑할 일이야. 손 빨래만 봐도 그냥 돌려버리고 뭐 하는 짓이야. 이래서 집에 있는 애들을 집에 트리는 게 아니라고. 내가 비싼 옷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 엄마 말이 맞는 거야. 새언니가 어디서 그런 비싼 재질의 옷을 받겠어. 우리 집에 처음 온 날 입은 옷을 생각나지. 내가였으면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 건 절대 못 입었을 텐데. 철판도 두껍다며. 맞아. 그때 생각이 난다. 생각나. 아이고, 마실 때도 그런 거 어디 가는데. 옷을 입지 않을 텐데. 그런데 죄송한데 실수한 것을 인정하니까 이 이야기는 마치면 어떨까요? 아, 엄마, 보세요. 오빠가 없는데 나한테 그런 명령을 해서 정말 무서워 죽을 것 같아요. 예, 너, 손 사람에게 명령체 했으면서 앉아있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해, 진짜. 큰일 날 줄 알아. 알겠어. 어떤 짓이라도 하면 등에 기세 내며 어깨를 펴고 싸가지 없이. 두 명이 싸움을 벌이면서 난리를 피우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황당하다. 신우가 우리 집에 올 줄은 알았는데 이런 상황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만큼 빨리 일이 터질 줄 몰랐다니까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봤자 어머님 화만 돋게 될 것 같아서 그냥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신우는 빨래를 저에게 휙 던지며 말하더라고요. 새언니, 이번에는 잘 보고 세탁해요. 알겠어요. 아무튼 저번처럼 또 그랬다면 봐요. 진짜 가만 있지 않을 거니까요. 알겠어요. 저에게 완전 갑질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란다에 있던 남편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신우에게 말했죠. 너희 연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지난번처럼 뭘 또 그런 거야? 나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오빠 거기 있었어? 아니, 별일 없어. 신경 쓰지 마. 뭔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내가 들어보고 판단할게. 어쩐지 새언니 표정이 안 좋더라니. 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아, 여보 그게 아니라 아가씨가 내 눈빨래를 손세탁해야 했는데 내가 실수로 그냥 세탁기에 모조리 돌려버렸어. 그것뿐이야. 그래, 오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다 새언니가 실수해서 그런 거야. 왜 나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야, 인마. 새언니가 손빨래까지 해줘야겠어? 손빨래가 필요한 게 있으면 직접 해야지. 그걸 왜 새언니 다스려? 내가 어린애도. 아니야, 너 연니한테 사과해야 해, 오빠. 나 지금 논문 쓰느라 바빠서 직접 못한 거야. 정말 너무한 일 아니야? 내 언니는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에도 알바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니면서 학교 다녔어.
30도 훌쩍 넘긴 애가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애처럼 굴 거야? 내가 못 살아. 정말 너, 설마 엄마까지 대동해서 새언니 힘들게 한 건 아니지? 아니거든. 오빠랑 얘기하기 싫어. 남편이 대신해서 신우이를 혼내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요. 신우가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고 저는 시어머님이 오셔서 제게 어떻게 굴었는지까지 다 말을 했어요. 당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진작 말을 했어야지. 혼자서 속이 그렇게 끓여오고 있던 거야. 그 녀석은 아직 철이 들어야 할 어른이 뭔 수준인지도 모르겠어. 정말 멀었다. 미안해, 여보. 엄마가 갑자기 끼지 않자 해서. 당신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지. 또 얼마나 굴하지 않을까? 나는 정말 너무 서러워하고 속상해서. 그래도 여보가 내 마음을 잘 아시기에 좀 풀려. 너한테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내게 곧장 얘기해. 내가 이곳에 있는 동안 그 녀석의 버릇을 완전히 고치게 될 거야. 제일 가까운 남편이 너무 많이 내 편에 서서 얘기를 들어주니 참으로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그 이후로 신우는 잠잠해짐과 함께 가끔씩 사람들을 속이 엎어놓기도 했어요. 남편이 나서서 잠소리를 했어요. 어머님께 직접 전화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엄마, 집에서 있는 일은 제가 처리할 테니까 관심 끊고 여기 연락 없이 찾아오지도 마셔요. 엄마가 그렇게 오냐오냐 하시니까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남편이 어머님이 집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낼 만했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호통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한 번씩 전화해와서 일어난 일에 대해 모두 알고 계십니다. 내 혼을 가져다 준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내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도 어디 한번 너랑 같은 신우랑 시모를 만나서 한번 고생해봐. 그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몇 번 욕을 하면서 나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들을 하원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에서 신우를 마주쳤었어요. 분명히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모르는 척을 하다가 지나갔어요. 나는 이해가 안 돼서 뭐지 하는데 그때 우리 아들이 고모를 불러왔어요. 엄마, 고모야. 고모가 우리 아들을 불러도 몬 척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떤 사람과 함께 있더라고요. 새로 만난 사람 같았어요. 그녀를 만나고 집에 돌아온 신우에게 물어보았어요. 아까 낮에 마트 앞에서 저랑 민우를 보지 않으셨어요? 옆에 있던 사람은 지금 새로 만나는 분이신가 봐요. 몇 살이세요? 뭐 하는 분이세요? 라며 세훈이가 지금 그런 것을 물어보려는 맛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정말 남자친구가 보게 될까 걱정이었어요. 그렇게 구걸하고 있으면서도 저를 불러야 하면 어떡하나요? 남자친구가 보게 될까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무리 집 앞이라 하더라도 좀 격식을 차리고 다녀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말았나 봐요. 진짜 참. 신우가 하는 말이 너무 터무니없는 겁니다. 저는 차림이 너무 허름해서 창피스럽다고 느껴 가만히 있는 척했던 거예요. 엄청 화려한 차림으로 꾸밀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학원에 데려갈 때는 항상 깔끔한 옷차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신우가 창피한 마음을 느껴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한마디 했죠. 아가씨, 제 정장이 왜 그렇게 구겨져 있는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입고 있던 그 옷은 아가씨 오빠가 선물해 준 것이에요. 민우도 곁에 있었는데 그런 식의 행동은 아니죠. 어디서 브랜드도 없는 옷을 선물 받아서 그걸 좋아하고 입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말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동갑이니까 무슨 친구라도 되는 줄 아느냐고. 손 아랫사람이면 그에 맞게 행동해야지. 어디 버릇없이 말을 내뱉으면서 항상 그랬어. 이건 아니라고 할 때마다 손이나 발을 내질러서 말 안 하라고 했었잖아. 실제로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참기 어려운지 모르는 거야.
싸가지 없는 건 하루 이틀도 아니야. 누가 그런지 그냥 가만두고 한숨 한 번 크게 내쉬면서 그만두었어. 신우가 또 얼마나 얌체 같은지 필요할 때마다 새언니 하면서 콧소리를 내지 않겠니. 정말 그 말을 쥐어받고 싶을 정도야. 그리고 신우는 남편력이 있는 스타일이었어요. 누구를 새로 만날 때마다 저한테 일일이 보고하는 게 아니어서 어떤 남자를 얼마나 만났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만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남자를 갈아치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항상 남자를 보러 갈 때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동네에 얼마짜리 아파트에 사는지 등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보았죠. 남자친구랑 사이가 조금 돼도 우리 오빠가 무슨 차로 이번에 바꿨더냐 등 이야기를 중얼거렸으니 말 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새언니, 저도 이제 이 집에서 나가려고요. 결혼하실 건가요? 어머, 정말요. 지금 만나고 계신 분과 결혼하신다니 축하드립니다. 아가씨. 신우이 결혼하신다는 건가요? 저는 속으로 어디, 결혼 생활이 그렇게 쉬운 줄 알겠냐. 나갈 거면 지금 당장 나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더니 신이 나서 남자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 집안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아버님이 의류 사업을 하시는데 올해 상장됐어요. 이제 사모님 소리도 들으면서 산다고 하네요. 언니, 속으로 부러워하고 있어요. 신우의 말을 듣니? 조금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남자를 그렇게 밥 먹듯 갈아주더니 결국 부자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 부러워요. 아가씨 정말 잘 됐네요. 남자친구랑 결혼하면 굳이 대학원을 마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취직할 필요도 없으니 그냥 결혼해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돈 많은 남자를 만나 취직도 잘 가는데 언니는 나랑 동갑인데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지요. 오빠는 언니가 앞가림 잘 한다고 하는데 실생활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오빠도 어리숙해서 뭘 몰라도 한참 모르다니까요. 안 그러면 좋겠어요. 본인이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갔을 때 왜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도 순간 욱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한마디 했어요. 아가씨는 참 속도 없고 본인 집안이 별로라는 소리를 대놓고 하네요. 오빠를 욕하는 것은 결국 본인의 얼굴에 침 뱉는 꼴밖에 안 되는 거란 거 몰라요? 어쩜 그렇게 어려워도 한참 어린지 모르겠네요. 남편만 보면 결혼을 잘한 것 같다 싶다가도 아가씨 그런 걸 보면은 결혼이 잘못된 것 같다 싶어요. 제가 한마디 하니 화를 꺼리면서 뭐라고 난리를 부리는데 어차피 이제 시집이 가면 볼 일도 거의 없고 나도 이판저판이었습니다. 지분에 못 이겨서 밖으로 휙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였더라 남편도 출근하고 아이도 등원시키고 나서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트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이를 사용한 사람은 신우뿐이었죠. 그러나 테스트기를 자세히 살펴보니 선명한 두 줄이 나와 있는 것이었어요. 임신이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어요. 신우가 임신을 하고 결혼을 서두르는 것인 줄 알았어요. 속으로 매우 기쁘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평소에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으면 아주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정조나 정절이 없다고 하면서도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여자들만 보면 혀를 차며 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은 요즘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말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속도 위반으로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궁금해하였고 얼마 후 어머니의 생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한정식 식사를 하러 집에 모였습니다. 저는 신우의 임신을 폭로해버릴 생각으로 이미 기분이 좋았고 그렇게 됐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날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신우가 결혼 발표를 하였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새언니, 저 결혼할 사람을 만났습니다. 새언니에게 귀언을 살짝 해드렸는데요. 의료 사업을 하는 집안이 있고 이번에 상장했어요. 남자친구 집안에는 인사를 드렸는데 다들 저를 반겨주셨어요. 조만간 인사드릴게요. 축하해 주세요. 어깨가 귀까지 올라가서 의기양양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부자 집안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어머님도 입이 귀에 걸려서 좋아하시던데요.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내가 결국 좋은 집안을 하나 맞추었구나. 아, 역시 내 딸이야. 이렇게 똘똘하니까. 내가 요즘 애들과 달리 정중할 줄 알고 있는 집안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봤을 거야. 아가씨, 다시 한번 축하해요. 그런데 어머니, 정준이 뭐라고 하시는 게 좀 희한한데, 아가씨. 머리로 말하지만 나의 욕보임 이유에 대해 말을 하셨구나. 저의 공로는 물론 축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당신이 지금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 뱃속에 아기가 있어. 참, 정말 어이가 없기에 제 딸이 어떤지 말해주셨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엔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그 녀석은 제노간 인간이라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어이가 없는 사람이라서 그 순간 시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버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생각한 대로 집에 있는 임신 테스트 킷을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나오는 임신 테스트 킷이에요. 제가 사용했다는 건 아니라는데 집에서 이런 게 나왔다고 하니까요. 아, 그럼 누구의 일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선명하게 두 줄이 보이시죠? 이것은 임신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주 씨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새언니, 지금 무슨 짓이시죠? 그 이유가 뭔가요? 타인의 물건을 생각 없이 만지는 건 불쾌한 일이에요. 은하야, 아니, 너, 이게 사실이야? 너가 정말 임신했어? 신우가 그런 목소리로 말하며 눈물을 흘리자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나는 한마디 더 했어요. 제 집에서 정리하는데 쓰레기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하나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물건을 보았거든요. 아가씨의 물건을 살펴보거나 뒤지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때에야 시모는 얼굴을 찡그리며 일어나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신우는 눈물을 참다 못해 흘리며 자리를 떴어요. 둘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이 잘 맞아서 한꺼번에 상처를 되갚았는데 그로 인해 마음이 경쾌해졌어요. 결국 미혼 임신으로 인한 결혼은 순탄할까요? 물론 잘 지내는 집안도 분명 많을 텐데 거기에는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따르는데 제 손으로 속옷 빨래 한 번 해본 적 없는 신우가 과연 얼마나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그 후 울며 겨자 먹기로 상견례 일정까지 잡혔는데 신우는 제게 상견례 자리에는 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새언니, 그렇게 후줄근하게 하고 올 것 같으니까 그냥 오지 마세요. 새언니 차림을 보고 저도 그렇게 격떨어지는 사람으로 오해받으면 어떡하죠? 어떻게 잡은 사람인데 쪽팔리니까 오지 마세요. 알겠어요. 저도 어차피 그런저리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이왕이면 결혼식도 오지 말라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 새끼를 뱃속에 품고도 그렇게 못되게 굴고 싶을까 싶었다니까요. 그러던가 말던가 저는 상견례에 가지 않겠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성화인 거예요. 은하 걔가 심통 부리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 그래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되면 얼마나 살까요? 당신 기분 나쁜 거 알겠는데 하루만 참고 같이 다녀오자는데. 남편이 하도 같이 가자고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다녀왔는데 그날 먹은 게 최애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시모랑 신우가 가면을 쓰고 콧소리를 내는 걸 듣는데 어찌나 속이 좋았는지 모르겠다요. 미식거리더라도 상대방이 있는 집 자식이라고 온갖 교양 있는 척을 하는데 그 꼴을 보니 괜히 갔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복을 입고 갔었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의미 있고 소중한 옷이었어요. 재작년에 돌아가신 엄마께서 제가 결혼할 때 직접 만들어 주신 한복이었어요. 엄마는 갑자기 찾아온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하시다가 떠나셨는데 그 한복을 보면 엄마 생각이 나면서 참 많이 울었거든요. 제 결혼식 때도 그렇고 아이의 첫돌 때도 큰 행사가 있을 때면 항상 이 한복을 입었어요. 요즘 나오는 세련된 한복과는 다소 달랐지만 그런 것들에는 큰 매력을 못 느꼈어요. 거리가 있지만 저에게는 너무 예쁘고 소중한 옷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식장에 도착한 조시무가 먼저 봤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야, 내가 신신당부하지 않았어. 그 한복 여기서 다 벗겨버리기 전에 가서 세련된 걸로 입고 와. 여기가 어디라고. 아, 그렇게 후줄근한 한복을 입었어. 누구 망신 줄 일 있어?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이게 뭐가 어떻게 그러시는 건데요? 제가 옷도 어머님께 허락받아가면서 입어야 해요. 제가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지 맞받아치니까 당황해 하더라고요. 시모는 분에 못 이겨서 씩씩거리고 있었고 저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신우한테 얼굴을 비춰야 하니 신부 대기실로 향했어요. 자기 친구들이랑 사진을 찍고 있던 중에 저를 발견하고 나에게 손목을 붙잡고 사람이 없는 메이크업실로 끌고 들어가려는데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나 개 쭉 주려고 장난하는 거죠? 여기가 어디라고 쓰레기 같은 한복을 입고 오는 거에 대해 그런 말을 해요. 한복을 쓰기 위해서는 돈이 없으면 오늘 같은 날 좋은 곳에서 빌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속엔 쪽팔리지 않아서 우리 시댁에선 그런 차림새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말하며 가족들과 앉지 말 것을 요청하며 혼자 있어 달라 했어요. 그렇게 신우에게 거친 말을 하고 나서도 나는 화가 나 굴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아니, 55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그건 좋은데요. 굳이 이러고 싶으세요, 아가씨? 그리고 제 한복이 얼마나 의미 있는 옷인지 모르잖아요. 이거 저희 돌아가신 엄마가 저 결혼 때 입으라고 직접 만들어 주신 거라고요. 이미 죽은 사람이 만들어준 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구질구질한 걸 끌어안고 살아요. 나 같으면 당장에 내다 버렸어. 쪽팔린 줄 알아요. 제발.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던 메이크업실 안쪽에 있는 피팅룸에서 아가씨의 시어머니 되실 분이 나오시는 거였어요. 저희의 모든 대화를 들은 신유의 시어머니는 순간 저를 보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한복을 붙잡고 제게 안쓰러운 시선을 보이시더라고요. 그 후 신우 시어머니의 모습에 정말 깜짝 놀라버렸답니다. 신우의 머리카락을 잡고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새언니 되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니?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도 사람이라고 참하고 좋은 아이인 줄 알고 결혼하라고 했더니 아주 가관이구나. 저는 너무 놀라서 신부 신우 시어머니를 말리게 되었어요. 바깥에서 소란스럽다고 들어와서 시모도가 그 상황을 전부 목격했어요. 그 정도 난리는 없었답니다. 아침부터 공들여서 세팅한 신부 신우의 머리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죠. 급한 대로 수습하여 결혼식은 어떻게든 잘 넘겨졌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저는 시어머니와 잠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도 본인 어머니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한복으로 결혼과 돌잔치를 지내면서 큰일이 생길 때마다 그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당시 시어머니께서 때때로 간섭을 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집살이를 한번 잘 해주셨는데 당신의 과거가 생각나서 순간 욱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미 모든 손님들이 와 있는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식을 진행했지만 이것들이 돌아오면 혼인 신고하기 전에 이 결혼을 모를 겁니다.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 추악한 얼굴을 숨기고 결혼까지 하려는지요? 그 이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신부 신우는 시어머니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지만
둘은 결코 결혼을 해서는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사실 시부모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임신 사실을 감추고 결혼했던 거예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시어머니가 며느리로 받아주실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우리 부모님께서 시부모님께 고개를 숙이시고 사죄하게 되었어요. 모든 일은 전혀 제가 가정교육을 올바르게 받지 못해 생긴 일입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자기 동생을 이렇게 괴롭히지 말아야지. 너무 당황스럽다. 너는 어떻게 내게 저런 행동을 해올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고, 게다가 아기가 있으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꼬집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입이 10개다 할 말이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임신한 사실은 왜 숨기고 나한테는 내가 요즘 젊은이들이랑은 다르다고 어쩌고 했다가 혼전 임신을 가장하는 건 완전 속임수야. 결혼이 진심인지 속는 결혼이야. 정말 죄송합니다. 저게 아기를 잘못 생각한 것 같아서요. 가르치고 있잖아. 내게는 괜찮은데 너는 내가 언니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든지 해. 듣기만 해도 서운하고 북받치면 내가 그동안 마음을 써준 사람에게 잘해주고 그래왔겠지. 어머니. 진짜요? 아니었어요. 오해하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바뀌어버린 그런 순간에 심부름하는 신우의 시어머님은 화가 많이 나서 더는 이야기를 들을 의향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갈고 닦던 시모도 돈 앞에서는 손해만 보이더라고요. 돈 있는 사람 앞에서 결국 머리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한다더라고요. 그렇게 신우는 나에게 와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인사를 했어요. 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언니에게 그렇게 소중한 의미 있는 옷이었다니까요. 모르고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집에 가서 알아서 잘 살라고 대답해 주었거든요. 신의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잊어서 미안하다고 한들 저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속으로 너랑 똑같은 신우 만나서 고생해보라고 생각했었는데, 시 내부가 되는 분이 시집가지 않은 누나가 있었던 겁니다. 시댁에서 신혼 살림을 차렸던 신우는 정말 제 바람대로 본인이랑 똑같은 신우를 만나게 되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그래도 점잖으셨는데 그 신우는 히스테리가 장난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우도 심해보도 O형인데 태어난 아이가 B형이라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태어난 아이는 신우가 전 남친이랑 잠시 재회를 했을 때 생긴 아이였던 거죠. 결국 이 사실이 알려지고 신우는 아이를 데리고 영락없이 이혼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한참을 방황하다가 아이가 커가면서 정신을 차렸는지 지금은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저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욕하더니 자기 애가 아프거나 하면 너무 급하다면서 저한테 종종 전화를 했는데요. 불쌍한 마음속에서 몇 번이나 도와줬다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제게 연락이 오지 않아서 거의 2년 동안 끊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는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살다 보면 가끔은 결혼을 괜히 한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 한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생각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아마 결혼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예전에는 왜 말과 행동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했는지 궁금해했는데 결국 이렇게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미래에 대비하여 마음을 상쾌하게 보존해야 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옆에서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적의 업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속이 좀 편해질 것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